트루스 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신에 대한 대접은 과했다. 이거를 취소해라. 그러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는데, 유신에 관한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마저도 유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또 유신 자체가 사실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보듬기도 하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유신이라는 조치가 그 당시에 국제정치 환경 그리고 또 국내 정치 환경을 돌아볼 때 피할 수 없는 결단이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금의 경제 발전을 있게 한 원인이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제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도구에 장착된 유신교육의 실패. 제가 이것을 글 쓴 다음에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또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10월 유신 학교교육의 실패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가 조금 더 직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주제로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친구들 누군지 아시나요?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낳았던 애들입니다. 미친 소 너나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친구들도 미국산 소고기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은.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트루스 포럼에서 얼마 전에 트루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상당히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광우병 사태가 거짓 선동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 빠뜨린 위험한 선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어린 친구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명백한 사실도 기억해내고 교육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유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신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유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3차 국민투표, 제4차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4차 국민투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제4차 국민투표 하셨던 분들이실 것 같은데, 국민투표 있고 나서 2달 있다가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월남이 패망하면서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맥락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신의 배경과 맥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사실 북한의 도발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뭔지 아시겠나요? 체게바라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59년도에 쿠바 혁명을 완성하고 나서 60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일성은 고무가 됐습니다. 50년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면전이었죠. 그런데 실패하고 분단산이 계속됐는데, 이 당시에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권들은 게릴라전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게릴라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남한을 정복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여기 시신.
예, 공산당 시효, 이승복 어린이.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교육받는 아이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하지 않으니까. 이 공산당 시효가 거짓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실제로 제2차 남침 전쟁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실들은 지금 이렇게 중국의 비밀 문서들, 또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65년도에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제2차 남침 전쟁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10년 뒤인 75년 또 월남이 패망할 때 또 동일한 요청을 북경까지 가서 김일성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안보 사료, 미국의 외교안보 사료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당시 미국에서도 김일성이 실제로 체게바라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남한을 정복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휴전선 인근의 무력 도발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Korean DMZ Conflict라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뿐만 300명 죽었고, 미군도 77명 죽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요. 준 전시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닉슨 독트린 얘기하면은 지금 교과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설명들을 보면은 냉전을 종식한 조치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미국의 우방들에게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안보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제공이 안 됩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보신 것처럼 월남은 패망했습니다. 월남은 패망했고, 그리고 또 대만은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박탈당하고 또 유엔에서도 축출을 당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이 그렇게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었지만 7사단만 우선 철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배경들, 대한민국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처하게 된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베트봉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죠? 어린 친구들 모릅니다. 그렇죠? 베트남에 있던 월남에 있던 그 민족해방전선 공산주의자들인데요. 이 당시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거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이 베트공들이 사실은 북베트남과 연결된 사람들인데 미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남베트남 민족전선 베트공을 베트남 안에 있는 독립적인 반국가 민주화 단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70% 정도가 월맹군이었거든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니까 그 평화협정이 종이 조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72년 10월 21일 유신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에 키신저를 만나고 주한미군에서 하이브에게 이런 위험성을 명백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사실도 기억해야 할 텐데요. 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정선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 또 하나 같이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게바라의 게릴라전이 승리를 하고 쿠바의 혁명이 승리를 한 것을 보면서 김일성도 자극을 받았고 베트남
베트남도 이 남베트남 민족교감 전술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고무를 받은 사람들이, 고무된 사람들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난민전이라고 하죠. 성격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이 그 난민전의 깃발을 보면은 북한의 깃발과 베트남, 베트콩, 그 월맹, 그 국기가 짬뽕이는 섞여 있는 이미지인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가요? 이 난민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많이들 빠뜨리시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킬링필드입니다. 킬링필드는 아시죠? 그렇죠. 근데 킬링필드가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야기됐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킬링필드가 있었던 것은 미국의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나니까 캄보디아에서 그 친기 정권이 있었습니다. 롬롤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이 정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을 캄보디아 크멜루즈가 들어가서 그래서 캄보디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캄보디아를 크멜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한 그날, 75년 4월 17일인데 이때 바로 그날 사실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프놈펜에서 그 크멜루즈를 환영했습니다. 환영했는데 그날 오후에 프놈펜 도시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도시를 다 비워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골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요. 그때부터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크멜루즈의 킬링필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킬링필드,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이 킬링필드가 닉슨 독트린의 영향이었다는 것, 영향으로 발생한 참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유신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중국, 비록 미국이 베트남전에 지쳐서 중국과 화해하는 무드를 형성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중국은 바로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휩쓸던 때입니다. 문화대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빠뜨리면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중경제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1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 김대중 후보가 종속이론에 기반한 내포적 공업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한 달쯤 있다가 치러진 총선에서도 개헌선에 못 미치는 과반수 의석을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그럼 이제 5년 뒤에는 그동안 경제발전 하려고 1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 2차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놨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게 중단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제 정치적 또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유신을 감행하는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대중경제론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주장을 이분이 하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까지 합니다. 무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역운전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수출에 국가의 전망을 매달겠다는 건 일대 모험이다. 그리고 그래서 수출입국의 우선은 면밀히 검토하고
자립경제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내포적 공업화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내포적 공업화를 아주 충실하게 추진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딘지 아시나요? 예, 북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유신이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만 과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신을 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 이상 하면 독재다.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프레임에 좀 빠져 있는 걸 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3번 이렇게 하게 된 게 유신입니다. 유신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언급하시는 그 경제 발전의 대부분이 이 유신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시면 70년 7월 7일 그때 가서야 겨우 경부고속도로 완성이 됐고, 그리고 70년 10월 11일에 유신이 있은 다음에 포항제철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나온 게 73년 7월 3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연결을 못 시키세요. 유신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철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산업발전이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들, 뭐 정경유착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대기업 그 당시에 보면은 대기업들도 사실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직접 뛰어들지 못하던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등 떠밀려서 사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유신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리려면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유신의 전 환경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 교육의 유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북한의 도발과 닉슨 독트린의 문제점,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대만이 유엔 안보리에서 축출되고, 그리고 또 월남이 패망했고 문화대혁명이 있었고 또 킬링필드, 이게 그 당시 국제 환경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대중경제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유신 이후에 자리를 잡게 된 중화공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바탕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9종, 9가지 유형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당시에 있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설명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했는지, 북한의 도발에 관해서는요, 김신조 사건하고 푸에블로 사건 정말 한 줄, 몇 단어로 설명하고 넘어간 게 교과서 대부분입니다. 교과서 대부분이고, 그 당시에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사실상 대한민국이 준 전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도 그 냉전 체제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그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지,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사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9개 중에 3개 교과서만 언급하고 있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또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사실 언급하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의 패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교과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유신의 국제정치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대혁명이나 킬링필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적어도 언급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설명커녕 언급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9종 교과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경제론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하는 것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유신과 중화공업,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 고도 발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그런 기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교과서 분석에 대한 요약 정리인데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저 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교과서가 잘못된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집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과서들이 있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9종입니다. 9종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검인정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요, 국정교과서를 따랐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육부가 임의로 바꿔서 도장도 자기 마음대로 찍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꿨던 것이, 교육부에서 임의로 바꿨던 것이 유신을 독재라는 표현으로 임의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되는데, 검인정제도로 바뀌고 나면요,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필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집필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집필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유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항목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민주항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유리 사례를 운영하여 서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민주항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냥 독재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독재, 북한의 김일성 독재하고 등치시켜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런 일들이 교과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정교과서가 목차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목차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이 항목 아래 8개의 장이 있습니다. 8개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네 번째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장에서 4.19, 5.16, 유신, 그리고 또 5.18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장을 바꿔가지고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라는 장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과 생활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은 남북한이랑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닉슨 독트린이나 북한의 도발을 종종 언급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신에 대해서 독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교과서가 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신 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신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교과서들도 아까 전에 그 집필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유신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전달하도록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유신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유신에 대한 설명,
9개 교과서가 설명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우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을 앞세운 정권의 기반이 약화됐고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졌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와 평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논조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시면요, 북한의 도발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아출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68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기회로 향토해비군 창설하고 학생들에게 군사교육 실시하고 결국에 유신을 일으켰다. 이를 기회로, 그러니까 정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조로 기술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다르잖아요. 보면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논조로 기술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여기 이거는 미래에서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북한도 특수부대 난파 등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서술 체계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다는 게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북한도 특수부대 난파시켰다. 뭐 이렇게 읽히잖아요. 서술 구조가. 이게 글이라는 게 그 뉘앙스 전달이 참 미묘한데,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술들을 이렇게 정말로 교과서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심어두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문제점, 대부분 교과서들이 냉전 체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닉슨 독트린은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공의 명분이 사라져서 반공을 강조한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을 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닉슨 독트린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 언급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냉전 체제가 완화될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해오던 박정희 정부의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반공의 명분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분란이 거세지자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설명이 아예 없는 책들이 이만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한미군 철수, 닉슨 독트린으로 야기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가 이렇게 5개나 있고요. 언급하는 교과서들도요, 약간 핀트가 이상합니다. 미국이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은 리벨스쿨 교과서에는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박정희 정부 압박했다. 그리고 또 동아출판에서는 인권 탄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넘어가시면요, 대만 추출 언급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동맹으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대만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유엔에서도 쫓겨나고 상임이사국 자리도 내주고 했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월남의 패망, 문화대혁명, 힐링필드, 아예 설명이 없습니다. 아예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교과서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대중경제론에 대한 설명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헤네메드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이 공약들을 비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이런 그 대선 공약들을 제시한 것 자체, 그거 자체는 좀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대중경제론의 문제점. 사실 이렇게 종속이론 자체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역하면은 자본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무역하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인데 여기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내포적 공업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예, 유신과 중화공업의 상관관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과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유신과 이어서 연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4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5장에 가서 경제 개발 이러면서 1, 2차 경제개발 계획, 3, 4차 경제개발 계획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 대부분의 교과서입니다. 예, 이게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게 기타의 문제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도 독재고 박정희도 독재다, 김일성도 독재다, 다들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런 논조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을 안 하면서요, 세습 독재만 언급을 하니까 북한도 우리도 독재했는데 북한도 그냥 독재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요. 정치범 수용소를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그 구종교과서 전부의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침해를 언급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딱 하나, 비상교육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과서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 박정희 정부가 제1차 인혁당 사건은 일본하고 우리 수교하는 문제, 대일청구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을 유신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건이었다. 조작된 사건이었다라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균형 있게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실제로 북한과 연결돼서 있었던 그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만 가르치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유신에 대한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이런 과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라고 하면서 보시면서 자료 1, 2를 보고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이런 것들을 숙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있으면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고서 쓰기. 보시면은 여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일어서다. 김지아 시인의 글이죠. 김지아 시인이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동료들이, 그리고 또 어머니마저 이선신이랑 간첩에 회유되셔가지고 자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김지아 시인이 정신병 나시고 하신 내용들은 전혀 설명도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나요? 유신체제 아래 일상생활 인터뷰하기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왜 감옥에 가셨어요? 유신 때 이렇게 핍박을 당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만나서 리포트를 작성하게 교과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민통, 뭔지 아시나요? 자민통? 자주, 민주, 통일. 이게 북한과 또 남한에 있는 주상파의 통일 전선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주를 얘기하면서 양키 고 홈,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얘기하면서 맹목적인 북한과 비슷한 통일을 북한을 수용하는 통일을 추구하는 건데요. 민주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죠. 교과서에까지요. 저는 사실 그 집필 기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민통에서 이게 민주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좌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대 유신에 관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제목은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가 아니면 업적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이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자보 취소하지 않으면 트루스포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야 그래 트루스포럼 너네들 그래 그런 주장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유신까지 지지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에 대한 국제적인 맥락이나 또 북한의 도발, 국내 정세, 경제 발전의 과제를 고려한다면은 저는 동일한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자보의 마지막 글을 제가 감사합니다. 대자보의 마지막 글인데요.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화는 국가가 독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없는 민주화는 허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강호 위원님께서 쓰신 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은 나라가 존재해야 되고 또 민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민주주의 하려면은 우선 민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 그 돈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유신은 자유대안의 독립을 가능케 했고 또 가난을 추방하고 한가위 기적을 낳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정부 주도 개발. 어떤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요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고단수, 단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박정희는 사회주의자다 이러면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배불러지죠. 개인이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은 민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이지만 형식적 민주화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서 가능했고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